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 사흘째 소방당국은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을 위해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타워 크레인 해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전국 65개 모든 현장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고 긴급 안전 검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 등 어제보다 기온은 조금 올라갔지만 강추위는 여전합니다. 충남과 호남 지역에 많게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지지율 정체 상황에서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것이라며 후보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제재에 나섰습니다. 발사에 관여한 북한 국적의 6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북미 관계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안타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데다 무너진 적재물 때문에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 기울어져 있는 타워 크레인이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해체를 하기 위한 작업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경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번 사고 현장의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은 전국에서 하고 있는 공사 작업을 중단을 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갑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광주 화종동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가 붕괴된 지 사흘째. 소방당국은 여전히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9대와 수색견 6마리를 동원해 지하 4층부터 최상층인 38층까지 수색했습니다. 특히 수색견이 26층과 28층 사이에서 반응을 보여 집중 수색했지만 결국 실종자를 찾진 못했습니다. 오직 살려달라고만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소방당국은 적재물이 많고 곳곳에 낭떠러지가 있는 등 안전을 고려해 어제 오후 6시 야간 수색을 철수했고 오늘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등은 콘크리트 타설 도중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외벽이 함께 붕괴한 인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14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을 부분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외국에서 부산항을 통해 1,200톤 규모의 크레인을 들여올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광주 지역 현장 전체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도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현장 사무소와 하도급 업체 7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강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65개 모든 현장에 공사 작업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나기 전까지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주민들은 무려 300건이 넘는 민원을 구청에 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쇠뭉치가 떨어지는 등 현장이 너무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집니다. 밖으로 나가던 주민이 콘크리트 조각을 맞습니다. 서둘러 다시 안으로 들어가더니 영상을 찍습니다. 모두 사고가 일어난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자재입니다. 심지어 쇠뭉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떨어져. 이게 저희 매장 앞으로 떨어진대 이번에.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3년 반 동안 철거할 때부터서 그런 소음 분진 그런 거 지키지 않고 하는 것부터서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이것은 예견된 인재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에도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도 폭설로 현장이 하얗게 됐지만 공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공사 진동으로 주변 일부 도로도 갈라졌습니다. 현장, 감리단, 구청에까지 하소연을 해도 부분은 보수해라는 것밖에 없다 하면서. 인근 상가 주민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가 2019년부터 구청과 현대산업개발 측에 제출한 민원은 324건입니다. 이 중 구청이 해당 현장에 내린 행정처분은 27건,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14건입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과태료를 2,260만 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사 현장의 작업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네, 잔해 속 수색 작업이 이어질 광주에는 오늘 최고 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영하 4도까지 떨어진 기온은 낮에도 영상 2도에 머물러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풀리겠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찬 공기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부산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사이로 춥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영하 4도 등 전국이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로 예보됐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 지역에는 눈도 많이 내리겠습니다. 호남 서부와 제주도 산지에는 3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 북서부, 제주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에도 최고 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수색 작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광주와 전남, 충청 등 일부 지역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반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는 누그러집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추위 대신에 미세먼지가 다시 영향을 주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 곳곳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 소식도 보면 먼저 어제 하루 확진자 수는 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국내에 처음 들어오는데요. 이르면 내일부터 정해진 대상에 처방이 됩니다. 박민규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팍스로비드는 2만 1,000명분입니다.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가 가장 먼저 처방받습니다. 그중에서도 증상이 나타난 지 닷새가 되지 않은 65세 이상,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면역 기능이 낮아진 환자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대상을 정한 건 초기 물량이 적은 데다 먹는 약 효능 자체가 중증으로 나빠지는 걸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병상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증의 환자들이 많으시고 전문 의료진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주사제 등 다른 그 치료제 대안이 있는. 먹는 약은 빠른 처방과 투약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확진자는 먼저 선별하고 재택치료에 들어가는 즉시 비대면 진료합니다. 의료진이 먹는 약을 처방하면 약국에서 만들어 배송합니다. 보호자가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약은 3알씩 하루 2번 닷새 동안 먹습니다. 증상이 나아져도 끝까지 먹어야 합니다. 훨씬 더 낮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바이러스가 약물에 내성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또는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 등으로 투약을 멈추면 보건소나 약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일부 진통제나 협심증, 부정맥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만큼 처방받은 사람만 먹어야 합니다. 본인 외에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재판매 등을 통한 복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에는 10,000명분이 더 들어오는데 다음 달에 얼마나 더 들어올지는 제약사와의 계약 문제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머크사의 먹는 약 몰누피라비르도 식약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재택치료가 방치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라 환자가 동네 병원의 관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병원의 배정은 나이와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소식은 유유한 기자가 전합니다. 70대 김영희 씨는 지난 연말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병상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3일 되는 날 전화했죠. 먹을 것도 안 약도 안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랬죠. 그랬더니 무조건 기다리래요. 재택 치료가 아니라 사실상 자가격리였습니다. 코로나보다 먹던 혈압약이 떨어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평소 다니던 동네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급하니까 전화했죠. 원장님한테. 약국에서 약 찍고 해가지고 약국에서 택배를 보내줬어요.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 김 씨 같은 사례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동네 병원도 재택 치료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운영될까? 현재 서울시에선 5개 구, 49개 병원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초구의 한 동네 병원에 가봤습니다. 환자가 스마트폰 앱에 체온과 산소 포화도 등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병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O2 세츄레이션이 95% 미만이면 이렇게 빨갛게 나옵니다. 일단 환자한테 전화를 해서 증상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원장이 하루 2차례씩 재택 치료 환자와 통화를 합니다. 소아과 전문인 이 병원은 소아청소년 10명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확진자의 나이와 기저질환을 고려해 맞춤 병원에 배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기존에 다니시던 병원에 우선 배정할 생각입니다. 오늘 들어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도 동네 병원에서 재택 치료자에게 바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서울시 전체로 동네 병원의 재택 치료가 확대될 계획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이 결국 경고의 수준을 높였는데요. 관련이 돼 있는 북한 국적 6명 등을 금융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오랜 시간 교착 상태였던 북미 관계가 최근에 이런 움직임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북한은 지난 5일에 이어 엿새 만인 지난 11일 다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뛰어난 기동 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정됐습니다. 결국 미국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한 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이뤄진 탄도미사일 관련 첫 제재입니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에는 북한 국방과학원 근무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We have made very clear that we condemn this latest ballistic missile launch. We continue to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importantly, to engage in sustained and substantive dialogue. 그러면서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남성이 이틀 전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할 만한 도구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타살 정황도 없다고 보고 오늘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텔입니다. 55살 이모 씨가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 지인의 연락을 받은 모텔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문 좀 두드려보라고. 두드려보니까 유리책이 없어. 막 발로 막 찼다고 그래. 바람 빠졌다고 이렇게 웃더라고.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한 달 전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번 달 숙박비를 놓고 모텔 주인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지난주에도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차량도 하나 이렇게 인수받으실 예정이어서 활발하게 스케줄이 잡혀 계셨던 분이었고 이번 주말에도 잡혀 있었고 그러다 지난 8일부터 연락이 끊기자 이 씨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하고 행방을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검은 오늘 진행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매체의 기자와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음 파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고 기사까지 나온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공개될 예정이란 오마이뉴스의 예고 기사입니다. 한 인터넷 매체 기자 A씨가 지난해 6개월간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김 씨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A씨가 거짓말로 김 씨에게 접근해 대화를 녹음했고 선거 시점에 제보 형식을 빌려 터뜨리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3자에게 전달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 공작으로 보는 거죠. 마치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사가지고 통화를 하고 또 바로 공개한 것도 아니고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하면은 정치 공작으로 봐야죠.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김 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씨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짐작이 가실 거다. 통화를 녹음한 인터넷 매체 측은 기자 신분을 밝힌 채 전화 통화를 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녹음 파일이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당분간 모든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선대위는 어젯밤 9시쯤 공지를 통해 심상정 후보가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최근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4%대로 집계됐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지지율 정체 상황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지 후보 사퇴나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2위에 올랐습니다. 비자 없이 190개국을 갈 수 있는데 독일과 함께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192개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차지했습니다. 모레 15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합니다. 임 전 실장은 재직 시절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었고 현재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활동 중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현수막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지난달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었는데 내부 검토를 거쳐 위반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50만 명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에 나서는데요. 연매출 2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관광업계에는 업체당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수요 예측에서 기관 주문액 1경 원을 넘겼습니다. 대부분이 공모가 상단인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년 만에 가격 인상에 나선 스타벅스, 오늘부터 오른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외식 물가 가운데 지난해 가격 인상이 안 된 딱 하나가 커피였는데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가격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가 뒤집히면서 6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주민 2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에는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2동이 모두 탔습니다. 공장 안에 섬유 원단이 많아 잔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만났는데요. 화합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이 통합을 위해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성악가 조수미 씨, 양궁 김재덕 선수가 한국 이미지상을 받았습니다. 국내 컨텐츠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넷플릭스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K-팝 음반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37% 늘었다고 하는데요. 콘서트 같은 공연 시장이 움츠러들면서 음반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대선 후보 TV 토론을 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실무 협상에 들어갑니다.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토론을 진행할 방송사와 토론 주제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인 명칭이 부여가 됩니다.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도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반정부 시위로 마비됐던 알마티 국제공항이 오늘부터 다시 운영이 됩니다. 지난 5일에 현지에 도착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도 오늘 정오에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오징어 게임 관련 소식이 오늘도 있는데요. 이 아카데미, 골든글로브와 함께 미국의 3대 시상식으로 꼽히는 미국 배우조합상 후보가 발표가 됐는데 4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상 기자, 의미가 있는 게 비영어권의 드라마가 처음으로 후보가 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제28회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모두 4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먼저 최고의 영예상인 TV 드라마 시리즈 앙상블상의 후보에 이름이 올랐고요. 이 앙상블상은 한 해 최고의 연기력을 보여준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에게 이 전체에게 주는 시상식의 대상격입니다. 지난 2020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출연한 배우들이 이 영화 부문에서 앙상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또 주인공 기훈 역을 맡았던 이정재가 TV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에, 새벽이라는 인물을 연기했던 정호연이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TV 드라마 스턴트 부문 앙상블 후보까지 모두 4개 부문에서 수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배우조합상 역사상 우리 드라마는 물론 비영어권 드라마가 후보에 오른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영화 미나리로 배우 윤여정이 영화 부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네, 그리고 해외 코로나 소식도 보면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또 가장 많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6만 1,2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북동부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일주일 전에는 55만여 명, 그리고 2주일 전에는 26만여 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폭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런 증가세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신규 확진 가운데 98% 정도가 오미크론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 추이를 뒤따라가는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치도 15만 1,261명으로 전날 세웠던 최고치를 5,000명 넘게 올리면서 최고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델타 변이보다는 덜 심각한 증상을 야기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험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확진 추이를 보면 백신 접종이 사망과 중증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총리가 사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가 강했을 당시에 관저에서 파티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더욱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2020년 5월 20일 총리관저 정원에서 사적으로 열린 음주 파티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전역에는 봉쇄령이 처음으로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봉쇄령을 내린 총리가 정작 본인은 이런 사적 음주 파티에 참석했다는 이른바 파티 게이트가 계속해서 불거져 왔던 건데요.
이 존슨 총리는 하원에 출석해서 파티에 참석한 게 맞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이 분노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만 업무 행사라고 생각했고 25분 동안 참석해서 이 직원들에게 칭찬, 감사를 건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당 등 야당에서는 총리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긴 했지만 존슨 총리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도성입니다. 2,2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이 숨겨놨던 금괴 모두를 경찰이 압수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남은 금괴를 숨겨놓은 곳을 자백을 했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서 760억 원가량의 손실을 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의 여동생이 소유한 건물입니다. 경찰은 이 건물의 빈 방에서 금괴 100개를 찾아 압수했습니다. 앞서 압수한 것까지 더하면 이 씨가 사들인 금괴 855개를 다 찾은 겁니다. 경찰은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들은 이 씨가 마음을 바꿔 금괴를 어디에 숨겼는지 털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횡령한 2,215억 원 가운데 되돌려놓은 335억 원을 뺀 1,880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도 대부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괴와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사들였고 가족이나 친척의 건물에 묶인 빚도 갚았습니다. 4억여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고 주식 계좌에도 25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761억 원은 주식 투자로 이미 손실을 봐서 되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주식 42개 종목에 투자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횡령 수법을 확인하기 위해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씨는 직원들을 시켜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횡령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이 씨와 함께 부인과 여동생, 처제와 동서까지 모두 5명이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 씨는 숨진 채 발견된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의 주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서 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먹거리와 관련해 위생관리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규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롯데리아 로고가 새겨진 위생모를 쓴 직원이 주방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조리대 위로 담배 연기가 퍼지고 담뱃재를 털기도 합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온 영상인데 지난 10일 경북의 한 롯데리아 가맹점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종료에 일어난 일이고 아르바이트생 2명이 좀 장난삼아 영업 중에 좀 일탈을 한 거다. 롯데리아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가맹점의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영상이 올라온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프랜차이즈 치킨집 알바생이 주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조리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7일에도 한 식품업체의 직원들이 마른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가공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해당 업체에게 내린 처벌은 과태료 70만 원이 전부입니다. 소비자들은 먹거리 제조 과정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큰 기업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신뢰가 가지 않는 매장을 못 보잖아요. 배달만 시켜 먹는 소비자들은. 그래서 관련된 규제가 좀 강화되길.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위생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매뉴얼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거칠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도해주고 개선을 요청드리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롯데리아는 내부 지침으로 주방에서 흡연을 막고 있는데 이를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화이자사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오늘 처음으로 국내로 들어옵니다. 내일부터 이제 처방이 되는데 65세 이상과 또 면역 저하자들이 우선 투약 대상입니다. 또 이번 주 중에는 또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또 관심입니다. 한림대학교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교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교수께 물어볼 게 많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먹는 치료제, 이름이 이제 팍슬로비드, 화이자사 제품인데 오늘 들어오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처방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코로나19 상황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임상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입원 예방 효과가 한 85에서 89% 정도가 되고 사망 예방 효과도 뭐 동등하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매우 기대가 되는 약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경구 치료제의 특징상 이제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조기 투여를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특히 증상 발현에서 5일 이내 투약을 해야 되고요. 이미 중증으로 진행돼서 병원에 도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투약이 권고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용을 잘해요. 제대로 써야지 그러니까 빨리 진단하고 빨리 투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실제로 임상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투입이 된다면, 처방이 된다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고위험군, 특히 고령층의 환자에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거를 89%, 그러니까 입원 자체를 80% 막아주니까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갑자기 그런데 백신이 또 하나가 등장을 했네요. 노바 백신.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는 좀 다른 백신이라면서요? 네, 노바백스 백신은 저희가 합성 단백질 이제 항원 백신이라고 해서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던 뭐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든지 인플루엔자 백신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백신이다 보니까 안전성이라든지 또한 또 게다가 또 임상 시험에서 나왔던 효과도 이제 예방 효과 한 90%, mRNA 백신과 거의 필적할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mRNA 백신에 대해서 좀 기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든 대안이 될 수 있는 백신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접종자들이 이제 맞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요 전에 아스트라제네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 그래서 바이러스 벡터 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자를 삽입해 가지고 만든 형태여서 사실 실내 몸에 들어와서의 작용 기전은 mRNA 백신과 큰 차이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제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이제 또 발표가 되는데 지금까지 요 거리두기 방침이 이제 내일 모레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적용이 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조금 이게 해제가 될 것인가 아닌가 요거를 이제 결정하게 될 텐데.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어서 저도 뭐 회의에 초기 회의에는 참여를 했긴 했지만 내용이 뭐 여러 회의를 통해서 계속 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일부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또 반대쪽 측면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계속해서 좀 분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영국 사례 봐도 거의 확진자 규모가 4배에서 5배까지 이제 아주 매우 증가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균형점을 찾는 형태 정도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시, 4명 9시 이게 전체적으로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좀 조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오미크론 변이의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지금대로 갈지 조금 완화할지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중대본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어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느냐면 오미크론 대유행의 고비를 넘으려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K 방역으로 바뀌고 기존 의료 체계에 편입해야 한다. 기존 의료 체계라면은 저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동네 병원에서도 이런 코로나 진료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저도 뭐 동일한 주장을 여러 번 했었고 일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번 델타 유행 한참 심할 때 7,000명, 8,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이제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 줄이 엄청 늘어서고 3-4시간 이상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됐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검사를 해야 되고 또 팍스로비드 같은 약도 빨리 처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의 체제로서는 그 많은 환자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진료를 했었던 이제 동네 의원이나 동네 병원의 외래에서도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빨리 갖춰가야지 그래야 정상적인 형태의 진료 형태로 돌아갈 수도 있고 많은 확진자들을 그러니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증상자들에 대한 그런 검사와 진단
그리고 또한 이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어저께 말씀하신 오명돈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시험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 그래서 의원급 중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호흡기 감염병 환자만 전용으로 보는 데가 있긴 있는데 그게 전국에 한 500여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 정도로 또 너무 엄격한 형태의 보호구와 이제 그 설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완화한 기준들을 통해서 네. 개개의 의원이나 병원급의 외래에서 환자를 볼 수 있게끔 이제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개인의 기본권 가치와 충돌한다 네. 해가지고 이제 방역 패스 논란이 한창이었고 지난번에는 청소년 방역 패스는 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방역 패스와 관련한 판단이 이제 법원에서 조만간 내려질 텐데 어떻습니까? 이거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그 방역의 세 축이 지금 현재 방역 패스, 그다음에 거리두기, 그다음 백신 접종이 세 축인데 그 중에서 만약에 방역 패스가 가처분 인용 때문에 무력화된다 그러면 지금의 유행 상황을 안정하는데 상당한 그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요. 일단 네. 지금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결정되는데 법원에서 만약에 이런 방역의 정책들을 계속해서 이제 뭐 스탑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네. 방역을 수행하는 이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 상당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유행 상황이 악화도 우려되고 그래서 이번 가처분 인용은 되도록이면 인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청소년 방역 패스 관련해서는 교수께서 이제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판사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랬는데 그 일부에서는 정부가 좀 효과적으로 설명을 그 법정에서 잘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있어서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방역의 효과라는 측면 때문에 아마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뭐 방역 패스는 몇 프로 환자를 줄이고 뭐 거리두기 몇 프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딱 칼같이 잘라가지고 얼마나 효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답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모든 조건이 이제 시너지를 일으켜야지 방역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네. 그런 식의 단답식 형태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라도 또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들이 함께 노력할 때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재단해가지고 한쪽의 효과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모든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법원을 좀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 광주 영하 4도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영하 4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호남 지역으로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도 됐는데요.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될 광주에도 많게는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